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선배님, 문학을 잘 가르치는 대학이 따로 있을까요? 문학? 문학이면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지. 왜요? 다른 학교랑 차이점이 있나요?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는 순수 문학부터 드라마 작가, 라디오 작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까지 커리큘럼이 창작 중심이야. 그리고 책임 교수제를 도입해서 1대1로 학생을 지도하니까 학생들 실력이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아, 그래서 문단에 데뷔한 사람들 중에서 서울 디지털대 문예창작과가 많군요. 그럼 문단에 데뷔하는 사람만 매해 10명이 넘어. 교수진 중에서 문예의 질을 직접 발행하는 사람이 5명이나 된대. 유명 작가들이 동아리 활동까지 같이 하면서 학생들 작품을 지도해준다니까. 그렇구나. 그럼 입학 후에 내가 소설가가 될지 시인이 될지 드라마 작가가 될지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겠네요. 지금이 입시 기간이죠? 아싸, 결정! 고마워요, 선배.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신입 편입생 모집 중.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 인권운동의 핵심들만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세계 인권선언일을 앞두고 한국의 모든 인권단체들이 2015 인권 콘서트를 오는 12월 1일 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인권 콘서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님. 예, 박래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 소장님 너무 반갑습니다. 예. 저희 인터뷰 하시고 얼마 있다가 예, 맞습니다. 감옥에 가셨어요. 예, 제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감옥 갔나? 그랬나? 더 죄송해지네. 아니 그때 원래 우리가 후속을 하기로 했었어요. 예. 인권 운동가들 추석 선물 보내주기 그 프로젝트를 팟짱하고 같이 하자. 그래서 알았다, 날짜를 잡자 했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감옥을 가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추석 선물을 못 받은 건가요? 받았어요. 저는 못 받았는데. 예, 다들 정말 박 소장님은 두 번째 출연이시고 김덕진 국장님하고 박진 선생님 저희 스튜디오에 처음 오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한 번도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예, 그러게. 열심히 사는데. 그러니까요. 예, 누구죠? 안진걸 처장님은 저한테 임태훈만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 임태훈 씨가 열심히 사니까요. 해가지고요. 네, 김덕진으로 바꿀까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아침 일찍 못 일어납니다. 무려 110일간 또 영어의 몸이 되셨었어요. 예. 어떠셨어요? 좀 110일간 세상이 더 후져졌다 이런 표현을. 더 망가져 있더라고요. 네. 110일 동안 제 몸 망가진 걸 추스리고 있는데 바깥에 들려오는 소식은 더 망가지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역사까지 이렇게 이제 조작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지난 14일 날은 또 그 농민 한 분, 백남기 선생님이 또 그런 상황이 또 오고 그래서 이거 좀 나와 봤는데 더 큰 감옥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 표현이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감옥에
밖에서 나와보니 더 큰 감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세월호 특조위 이 박근혜 대통령 7시간 이때 이것 때문에 갇힌 거잖아요. 뭐 했냐 7시간. 이거는 그리고 합리적 의심이고 뭐 이런저런 발언한 건데 그때 그 조선일보가 되게 대서특필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유일하게. 네. 그리고 나서 사설도 막 쓰고. 사설도 막 쓰고 조선일보가 띄운 거야? 원래 그렇게 띄워주더라고. 그래요. 조선일보가. 예. 어찌됐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행적조사 하겠다라는 입장이 가결이 됐어요. 그 소식 들으시니까 좀 어떠셨습니까? 예, 어저께 특조위 전원회의에서 이제 가결이 됐고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반발해가지고 여당 측 의원들 4명이 퇴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사퇴 의사를 뜻을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적조사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컨트롤 타워가 뭐냐. 당시 이제 그 엄청난 그 국민이 죽어가는 재난 참사 이런 거에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을 했어야지 되는데라고 하는 응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사실 뭐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을 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런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 그냥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뭐 현장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한 조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지난주에 이제 공개됐던 그 언론에 공개됐던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죠. 해수부가 무조건 청와대 조사는 막아라. 이런 거고 거기에 따라서 착착착착 진행하는데 자기는 그거 아무 상관없다고 또 이렇게 말까지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그렇게 상황이 됐습니다. 박종대 씨가 이제 유가족 박종대 씨가 이제 신청인인데 네. 신청인 그 사람도 저랑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 사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어떤 상황, 어떤 조처가 취해졌는지 그렇죠. 보고 어떻게 됐고 그래야지 다음에 또 이제 그렇습니다. 그 재난 이런 게 참사가 일어나도 그게 이제 사람을 이제 구하는 도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걸 지휘할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휘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밝히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조사 하지 못하게 하려고 길을 쓰고 이제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아침 청와대에서 입장이 하나 나왔습니다. 정영국 대변인이 오전 8시 14분에 기자들한테 오늘 박근혜 대통령 일정을 소개하는 자리였는데 세월호 특조위에서 대통령 행적 조사한다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 그에 관련된 청와대 입장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정치적 쟁점으로 보지 말고 또 위헌적 발상에서 벗어나야 되고 세월호 특조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주기 바란다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위헌적이라는 거냐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입장만 말씀드리겠다 그러고 퇴장했습니다. 대통령 조사한다니까 위헌적이라는 거죠.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가요? 헌법에 대통령을 조사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처음 듣는 얘기예요. 한 적이 없는데. 기장 대통령 아니라서 왕으로 생각하는 거죠. 왕으로 대통령. 제국에는 그 네. 대변인도 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그러니까 뭐 위헌적 이런 표현을 쓰려면 네. 그러니까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찾아봐야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헌법에 위배되는 건지 세월호 그렇죠. 특조위 결정이 예. 그 대통령이 7시간을 궁금해하면 헌법 위배되는 건지 네. 솔직히 그런 것들을 근거 없이 항상 그런 일방적 소통을 하잖아요. 기자들이 또 물어보면 대답 안 하고 네. 자기들이 전달할 말만 가고 하는 게 이게 네. 박근혜 대통령하고 거의 청와대 뭐 대변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거의 닮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7시간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마라. 알려고 하면 죽는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네. 왕을 건드리면 헌법을 위배하는 거다라고 네. 무의식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일종의 뱉는 불경죄 게 같은 건가요? 그런 게 왕정 국가에는 있었죠 옛날에 있었죠.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다 없어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닌가 이런 착각마저 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의 법 체계로 세월호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특조위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특조위가 해야 되는 역할인 거예요. 대통령이 7시간을 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진심으로 위헌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네. 이 정부 자체가 법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리고 공화국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대통령을 조사한다고 해서 뭐 현직에 계신 대통령을 직접 가서 조사하고 이렇게 않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이 지휘하는 그 뭐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사람들 관련 사람들 조사한다 이런 것들일 텐데 네. 그 아주 오버를 해가지고 마치 대통령 직접 조사하려고 덤비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 정치적인 어떤 쟁점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몰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특조위가 마치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할 일을 안 하고 자기들이 해야 될 이 조사나 이런 건 안 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라고 네. 그냥 가는 건데 그 프레임을 짜고 예, 하는 사실은 거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정부 여당 쪽에서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 특별법에 있는 것조차도 그런 권한조차도 지금 작동하지 못하도록 계속 막아오는 거 이런 거였는데 좀 이런 거 어처구니 없습니다. 지금 보면 당시에 서면 대면 보고가 없었고 서면 보고 전화 보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공개하라고 세월호 참사 당시부터 해서 지금까지 국회 운영위에서 계속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자료를 국회조차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네, 국회에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세월호 특조위에서 최소한의 그런 절차적인 하자. 혹시 잘못이 있었는지를 최소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참사가 지금 이렇게 여전히 지금 진실이 미궁 속으로 있기 때문에 당시 컨트롤 타워였던 청와대가 무슨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인데 그 자체를 너무 성역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대통령 자신이 그 성의 없이 조사하라라고 했던 그거의 방침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여한이 없도록 진상규명을 하겠다. 뭐 그래서 특별법이니 특별조사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거하고도 좀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그 상황에서는 다급하니까 이런 말을 하고 유가연 때 약속을 하고 언제든지 찾아와라. 그럼 만나주겠다, 들어주겠다라고 하더니 그때부터 완전히 쌩까는 거잖아요. 그거의 연장선이고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작년에 어쩔 수 없이 특별법이 제정이 되는 걸 막지를 못했지만 이제 특별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특조위가 제대로 할 수 없도록 각종 좀 방해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오히려 청와대와 정치 권력이 특조위가 정말 겸허한 자세로 그 참사를 정말 우리 국민 모두가 이렇게 좀 겸허한 자세로 보고 있는데 유독 청와대하고 정치 권력만 이걸 좀 오히려 조사 방해를 하고 있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혹시 진짜 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이 이런 점점 의심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말 그대로 세월호 특조위가 할 일이 많죠. 대통령 7시간 말고도 그럼요. 실제로 그 중요한 그 실체적 진실에 대한 조사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림돌들을 빨리 제거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7시간 자료 빨리 내주고 네. 나머지 일들 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데 이제 이런 것에서 막혀 있으니까 네. 사실은 이제 이게 해수부의 무슨 그 문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특조위의 이 사무처장 부위원장이 지금 두 번째 온 사람이에요. 벌써 이미 한 명이 사퇴하고 네. 나 이런 식으로 뭐 위원장하고 안 맞아서 못하겠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자꾸 이용한다 이러면서 했고 네. 이번에 또 이현 사무처장도 대국민 호소문이라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쭉 돌리면서 네. 이 위원장을 비롯해가지고 일부 정치 세력하고 결탁해가지고 일 안 하고 네. 무능하고 막 욕하면서 자기도 도저히 여기 못 있겠다. 네. 사실 이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그 해수부 문건이 공개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조직적인 그 방해 또는 시간만 때우다가 사실 어쨌든 이 별소득 없이 마무리 짓겠다라는 그 의지가 네. 계속 확실히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걱정입니다. 세월호 참사 벌써 12월 6일이 되면 600일이 되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아버님들 동거차도에서 계시죠. 일주일씩 네, 돌아가면서 당번제로. 부모님들 예, 그러니까 부모님들 여전히 그 세월호 인양 감시단으로 활동 중이신데 현재까지 600일이 지나도록 실체적 진실에는 아무도 가닿지 못한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오늘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박내군 소장이 오늘 재판이 이 사건 지금 오늘 재판이 있죠. 예, 예. 무슨 재판인가요? 지난번에 이제 구속됐던 그 건이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보석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4차 공판입니다. 네, 오늘 4차 공판인데 그 늦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조금밖에 못 하고 예. 빨리 또 여기 상암동이어서 예. 또 그 서초동까지 가시려면 시간이 또 많이 있어서 근데 오늘 사실 이 얘기도 해야 되지만 사실 인권 콘서트 얘기를 그렇죠. 준비위원장으로서 그 얘기를 꼭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 얘기만 좀 간략하게 예. 취지하고 또 꼭 오시라는 말씀 주시고 저희 나머지는 두 활동가에게 맡기시고 재판을 먼저 가시는 걸로 이렇게 예. 하겠습니다. 그 제가 감옥에 있는데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그 찾아와가지고 준비위원장을 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제한문 한 두세 번 써주면 된대요. 아 그래 알았다 내가 할게. 그래서 마치 이제 구속 마케팅을 하려고 그랬던 거죠. 준비위원장 구속 박내군. 마케팅? 못 나올 줄 알고. 못 나올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박내군 이름이라도 팔아서 좀 더 예. 티켓 팔아보려고 했는데 딱 그게 나오더라고요. 나와버렸습니다. 네. 그래갖고 이게 마케팅에 굉장히 문제 장애물이 생겨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2015년 인권 콘서트 장충체육관에서 8년 만에 하거든요. 8년 만. 12월 1일 날이에요. 네. 장소 때문에 12월 1일을 한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나와 보니까 12월 1일로 잡았더라고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예. 12월 1일이 국가보안법 제정됐던 날입니다. 67주년. 그래서 매년 예전에는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행사들 뭐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잘 됐다. 이거 그것까지 퉁쳐서 인권 콘서트 하자. 워낙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이 인권이 억압되고 하는 그 근본 어떤 그런 거에 이제 국가보안법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번에 유엔에서도 또 국가보안법 7조 폐지하라고 했는데 이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어떤 표현의 자유 그리고 생존권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여러 사람들의 문제 그리고 이제 세월호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 이런 심지어 이 역사 교과서 이런 것들도 인권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한번 한 자리에 놓고 같이 한번 점검을 해보자. 같이 공유하자. 그리고 전부 다 힘들어하잖아요. 네. 다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고 뭐 이러는데 누가 풀어주지 못하고 그러는데 우리 그런 사람들 다 모여서 우리 스스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박수 쳐주면서 이제 서로 의지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제 으쌰으쌰도 좀 해보자. 네. 으쌰으쌰가 무슨 데모하자는 게 아니라 네. 서로 좀 희망을 좀 노래하고 네.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예전에 그 양심수를 위한 시연 노래방이 이제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해를 우리 또 다짐하고 이런 거였는데 인권 콘서트가 그 역할을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예, 많이 와주시고 또 티켓도 많이 사주시고. 지금 제가 이게 빵꾸 나면 경제사범으로 들어가거든요. 사기 범은 구치소에서 네. 대우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제가 그러지 않도록 많은 우리 오마이뉴스 청취자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삼천석이에요. 큰일이에요. 큰일이네요. 이거 다 메꾸려면은 네, 이번엔 좀 명칭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박래군 사기범 만들지 않기 대책본부. 부제로 가로치고 네, 있습니다. 가로치고 뭐 이런 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여 빨리 재판 받으러 가시고요. 저희가 오늘 너무 짧아서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오늘 굉장히 바쁘고 정신없는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현장에 계신 길바닥 인권운동가들하고 인터뷰를 하니까요. 이게 지금 또 늦게까지 활동가들 사람들 만나시고 또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저희 같은 팟캐스트 인터뷰하시고 또 주간에 사건들에 대한 재판 또 받으셔야 되고 완전 연예인인데? 네, 연예인이야 일종이 연예인급이죠. 근데 좀 다른 건 네. 연예인들은 그 일정을 소화하면서 네. 페이를 받는다는 돈이 생기는데 이분들은 네, 돈을 쓰면서 다녀. 그렇죠.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얼마나 진짜 박해받는 분들 편에서 이분들의 헌신이 없으면 아마 한국의 인권 지수가 더 많이 내려갈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김덕진 사무국장님은 제가 20대, 30대 초반부터 알고 지내던 후배인데요. 네, 그때도 사무국장인데 여태 사무국장이야. 그래요? 사무국장 아닐 때도 많이 아닐 때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보면은 주로 이분이 그런 걸 되게 많이 했어요. 억울한 맞아요. 군대 가서 군의문사. 군의문사 문제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했고 심지어 저 군대 나갔다는데 군대 안 갔다 왔어요? 감옥 갔다 온 아, 군대 못 갔어요. 주로 인권운동가들은 감옥을 가는 바람에 저 아직 안 갔어요. 그렇군요. 이제 박진 갈 차례예요. 네, 안 그래도 박래곤 다음에 누가 갈 거냐 요즘 가위바위보 하고 있어요. 이제 그만 보내자 박래곤은. 그러니까요. 네. 사실 박진 선생님도 제가 아주 젊을 때 뵀어요. 20대 때 같이 봤던 네. 활동가이신데 어느덧 이렇게 중년의 나이가 어떻게 고1 딸을 둔 엄마가 됐어요. 네. 이렇게 계속 길바닥에서
인권운동을 하고 계신 두 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이 두 분께 힘을 주시고요. 함께 하는 마음으로 일단 정돈된 분위기로 다시 좀 얘기를 모아가도록 하죠. 이렇게 훈훈한 진행자는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얼굴 말고. 워낙에 다 뛰어나시죠. 네. 저희가 세월호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우선 그 청와대가 이렇게 그 위헌적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 특조위가 또 한 번 스텝이 꼬이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안 그래도 특조위 출범하고 나서 계속 정상적인 업무를 못할 정도로 계속 사실은 방해를 받아왔는데 네. 그 방해라는 것이 정부 측으로부터 뭐 국회로부터 여당으로부터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저런 시그널을 받으면 그럼 특조위가 활동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네, 그게 걱정입니다. 그렇군요. 그 실제 뭐 특조위라는 특별법을 만들라고 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실제로 아무런 역할을 못하게 예산도 안 주고 사람도 안 보내고 그래놓고 이제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이런 양상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 가운데 또 굉장히 인권 참사들이 많아요. 박근혜 정부에서. 그죠? 많아요. 네. 그 대표적인 게 최근 것이 바로 14일 민중대회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 물대포에 맞아서 농민 백남기 어르신이 지금 굉장히 위중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좀 상황이 어떤 건가요? 예, 뭐 제가 어쨌든 뭐 첫날 14일 밤부터 뭐 종종 서울대병원 들리지만 뭐 선생님을 뵐 수는 없고 중환자실에 계시기 때문에 네. 거기서 뭐 촛불 집회하고 거기 뭐 또 카톨릭 신자시기 때문에 네. 신부님들이 또 오후 4시마다 카톨릭 농민회. 카톨릭 농민회 출신이시고 그래서 병원 앞에서 미사도 하시고 네. 또 저녁에 촛불 집회도 하고 사실 마침 오늘 11시에 그 백남기 선생님 관련한 그 대책 모임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전 11시. 네네. 오전 11시에 대책 모임 만들어지고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출범을 알리는 일들이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뭐 선생님 상태는 많이 안 좋으신 상태예요. 아직 의식이 돌아오시지 않았죠. 벌써 열흘 가까이가 됐는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여러 가지 많은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무슨 뭐 가족들이 연명 치료를 안 하신다 뭐 그래가지고 뭐 며칠 안 남은 거 아니냐 등등 많은 루머들이 SNS에 많이 퍼졌는데 네. 사실 뭐 그런 상태는 아니시고 좋지 않으신 상황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에 지금까지 거의 그날부터 그대로 지금까지. 예,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데 뭐 경찰들도 아니 뭐 의사들도 그렇고 다 장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사실 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또 하지만 끝까지 그 쾌유를 비는 건 또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고 그렇죠. 당연한 도리라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당시 뭐 이 진압 작전이 네. 뭐 이제 자료들이 이제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사상 최대의 진압 작전이라고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경찰이 할 수 있는 경찰 2만 명 정도가 동원됐고 2만 명이요? 네. 그리고 뭐 이 20만 리터? 그렇죠. 대표? 살수차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그 병력 이런 거 따져 보면 네. 전국에 있는 살수차가 우리나라에 총 19대가 있답니다. 경찰 소속에. 예. 그게 전부 다 올라왔고 네. 뭐 경찰 버스가 동원된 게 679대. 679대.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이런 캡사이신 뿌리고 뭐 등등등 하는 그런 그 이동용 어떤 이런 분사기들이 있어요. 네. 경찰 들고 다니고 이런 거 최루에 뿌린 것도 있고 그런 게 580대.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사실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게 준비했군요. 그렇죠. 예. 거기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아니 거기다 식용유 기억나잖아요. 100리터. 1등 식용유. 야, 오마이가 딱 잡았잖아.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 1등 식용유. 맞아요. 1등이었어요. 정말 그거를 또 그 롤러로 그 페인트 롤러예요. 그렇죠. 예. 그걸로 기름에 꼼꼼히 발라. 한 저희는 물샐 틈 없이. 아니, 처음에 SNS에서 콩기름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진짜 우스갯소리라고 생각했죠. 비아냥대 거리는. 설마 근데 그거를 이렇게. 진짜 정말 그 식용유 통을 경찰이 들고 뿌릴 거라고는 정말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굉장히 이게 악의적인 게 비 오는 날이었잖아요. 그렇죠. 비 오는 날 길바닥이 미끄러워요. 안전운전 하시라고 라디오 방송에서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콩기름을 발로? 야, 이거는요. 무슨 영화에서 무슨 악동들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국민을 상대로 더군다나 직사로 이렇게 퍼부었다는 거는 거의 그 한겨레 신문에 보니까 그거를 살수차를 고치러 다니셨던 분이 제보를 네네네네. 했더만요. 근데 이거는 정말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또 해외로 수출을 이렇게 많이 한다면서요. 그렇죠. 네, 이 살수차 해외로 수출하는 살수차를
이게 국민한테 사람한테 정조준 해가지고 특히 머리 가슴 이상은 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요. 진압이라는 것도 사실 공격용 진압이 아니라 어떤 행위에 대한 중단, 해산 뭐 이런 것을 사실 목적으로 해야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밧줄을 당겨서 문제가 있었다. 설령 네. 그러면은 밧줄을 당기지 않은 행위를 중단을 시켜야 되는 건데 사실 그 행위를 넘은 거죠. 경찰의 행동은 네. 그야말로 공격적으로 쓰러진 사람을 향해서도 계속 살수를 했던 것이고요. 그 식용유 같은 경우도 웃어 넘길 문제가 아닌 거죠.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미끄러운 건데 네. 아마도 추정컨대 차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시위대가 뭐 이런 것을 목적으로 했겠지만 그런데 그게 바닥에 깔렸을 경우에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를 고려하지 않았거나 네. 고려했다면 정말 악의적인 거고 그렇죠. 살수하는 행위를 보면서 고려까지 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니까 정말 좀 경악을 끔찍한 네, 이런 맞아요. 상황입니다. 그날 보면 기자들도 굉장히 피해가 컸어요. 그렇죠. 기자들도 예. 따로 기자회견까지 하실 정도로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네. 나서서 따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오마이TV 박정호 기자는 세 차례나 이동을 하는데 따라와. 살수차가. 그래가지고 얼굴을 때려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이 생중계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날 생중계를 했었는데 보도 중에 이렇게 살수차가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러시아 방송이 저희 그걸 카메라에 또 다 잡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 다국적 사회야. 그래가지고 예, 해외 방송이 그걸 또 증거 자료로 또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걸 이제 좀 자료를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끔찍했어요. 근데 기자인 걸 알면서도 그랬던 그렇죠. 거잖아요. 리포팅 하고 있으니까 KBS 기자도 그렇고 중계차가 이게 다 사실은 있었죠. 그게 이제 뭐 계속 모니터를 보고 이렇게 쏘기 때문에 뭐 잘 안 보인다 이런 변명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타겟팅 해갖고 정확하게 조준을 해서 쏘는 게 네. 여러 동영상에 사실 잡혀요. 그러니까 뭐 기자들뿐만 아니라 약간 앞에서 조금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인도로 피해도 인도 따라와서 쏘고 네. 이런 일들이 사실 계속 있는데 이게 뭐 말이 뭐 물이 뭐 몇십만 리터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어마어마한 사실 진짜 양이고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실제로 현장에서 그 물을 직접 맞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네. 그 옆으로 떨어지는 장면만 봐도 사실 굉장히 무섭고 공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정도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장면들 보면 우비 같은 거 입고 이제 온몸으로 맞고 있는 사람들 보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뭐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피할 겨를이 사실 없어요. 갑자기 오면. 그러니까 피하다 보면 오히려 다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몸을 웅크리고 맞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맞은 분들 몸에 네. 어마어마하게 타박상들, 그러니까요. 시퍼런 멍들이 우리 기자들도 올라오더라고요. 다리에 엄청 멍이 많이 멍이 들었어요. 들어요. 예, 네, 멍이 맞아요. 많이 들더라고요. 그 이번에 그 살수차 맞은 사람, 그러니까 몸에 멍이 들 정도의 수압이었으니 얼마나 이게 강도가 센 수압인 겁니까? 저는 이게 국민을 향해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뭐 좁은 모니터에 의해서 막 쐈다 그러는데 이게 저는 약간 이 그 쏘시는 분이 컴퓨터 오락할 때 왜 그걸 정조준해서 막 쏘잖아요. 그리고 이걸 죽여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발상 아니고서 이렇게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쏠 수가 있나?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생각했던 것 중에 솔직히 그 10수년 전이지만 그 의정부 여중생 장갑차 사건이 생각났었어요. 그때 그 미군들도 효순 씨, 미선 씨 그 사건 때도 그 장갑차 역시 나와서 직접 조정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모니터만 보고 운전을 하기 때문에 뭐 있는지 몰랐다. 뭐 이렇게 얘기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얼마나 그걸 법망을 또 피해가고 또 핑계를 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제인가요? 경찰청장도 국회 나와서도 뭐 인간적으로는 안타깝지만 네. 뭐 자기네 법률적으로는 책임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 시위나 진압 나오기 전에 경찰관들은 시위 진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또 사고 이런 것에 대비해서 온화한 심리 상태를 좀 유지할 수 있는 사실 이런 교육을 받고 나온다거나 네. 아니면 심지어 경찰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 뭐 괜찮았을 때예요. 그럴 때가 네. 있긴 있었어요. 네. 그럴 네. 때는 이를테면 시위 진압 전에 전우경들한테 음악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클래식 음악 같은 예, 걸로. 마음을 평온하게 그렇죠, 하기 그렇죠.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상황에 부딪혔어도 뭐 막 평온하게. 욱하는 예, 예.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사실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날 그렇게 살수를 하셨던 경찰관들은 뭐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특별한 어떤 사람의 인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시위와 진압에 대해서 이 경찰, 이 공권력, 이 네. 정부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모습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어제 국회 안행위가 열렸는데요. 그 자리에서 강신명 정장 나와서 인간적으로는 제가 오늘 충분히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사과를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박정호 기자가 직접 물대포에 맞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따라붙으면서 계속 물었어요. 선장님,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인데요. 그 14일에 기자들을 향해서도 물대포가 쏘아졌습니다. 직사로 쏘진 면이 있는데 지금 언론인들이 거기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직접 이렇게 물대포를 맞았습니다. 생방송 리포팅 중에 현안 보고 때 다 답변 드렸습니다. 우리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요. 이날 경찰의 행태를 보면 그 취재를 방해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입니다. 다 현안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미리 그런 거 취재를 하려면 말씀을 하셔야죠. 아니, 지금 언론에서 알고 있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취재 허락받고요. 여기서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사과를 요구하는 언론인들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안 보고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저한테 쏘셨습니까? 집요하시 분이. 네,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했더니 막 이제 경찰들 옆에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방해도 하고 이런데도 계속 물어요. 왜 쐈어요? 막 이렇게 말하지 않죠. 끝까지 말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뭐 이런 태도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태도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굉장히 옛날 태도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태도예요. 예. 근데 뭐 이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그런 분들 꽤 있죠. 뭐 이렇게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러니까요. 예, 아예 대꾸하지 않는 분들 꽤 계시고. 저는 사실 이 진압이 매우 조직적으로 준비 사실 되었던 것이 이 물리력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4일에 이렇게 어쨌든 집회가 있고 나서 15일 날 바로 다음 날 오후 4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담화 내용에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비판하는 거는 이제 그 백남기 어르신에 대한 언급 같은 거 하나도 없고 그렇습니다. 뭐라고 이제 나오냐면 그 3페이지짜리의 담화문에 거의 이제 뭐 집회 참가한 사람은 폭도로 모는데 거기 이런 구절이 있어요.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했던 그 구호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비판하는 구호도 나오고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구호까지 나올 정도로 네. 이 사람들이 다 빨갱이다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농민들의 주장이라든지 노동자들의 주장이라든지 이런 주장은 하나도 안 나오고 청년들의 주장 뭐 이런 거. 오로지 딱 그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관련한 내용만 언급하면서 그분들이 나오긴 했어요, 실제? 아유 나오죠. 아니 당연하죠. 사람이 10만 명 넘게 모인 자리에서 뭐 누군들 없겠어요, 뭐 물론 이제 그게 사람들 민중 총궐기에 들어있는 핵심 주제는 아니에요. 아. 그 22가지 의제 중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뭐 나와서 외칠 수 있죠. 근데 그걸 딱 가지고 뭐 저희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안진걸 처장에 따르면 네. 플랜카드 4장 있었대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아, 그럼 정확할 15만 겁니다. 명. 네. 그래서 그- 필요하면 법무부가 가져가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이 뭐 경찰 동원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언론을 어떻게 이용해서 네. 분위기를 만들어가기까지 사실 저는 다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사실 보는 거예요. 그렇게 왜냐하면 하나의 작전이었다. 그렇죠. 그렇게 빨리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법무부 장관 대국민 담화라는 게 그렇죠. 언제 나옵니까? 그런 담화가 네. 사실은 큰 집회 한번 했다고 그런 담화가 나와요. 이건 네. 사실 미리 그런 것들을 다 프로세스가 네, 그리고 나서 얘기되는 실제로 것이죠. 조선일보 등 그 그렇죠. 보수 조선일보, 언론이 확대 TV조선. 재생산했죠. 하루 종일 하루 틀었죠. 종일 그 집회 장면 나오고 네. 그 뭐 경찰 한 분 이렇게 뭐 마치 끌고 가는 것처럼 하는 장면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장면들 이제 예. 정말 지겹게 사실 봤으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 팟캐스트를 듣고 그 종편을 꺼야 되는데. 아, 근데 진짜 저는 막 무슨 비판하려고 본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라고 떠드나 저놈들 떠든 소리 들어보자 네, 네. 라고 해서 TV 멘탈이 채널을 강한 본 사람인데 저는 왜 그렇게라도 보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진짜 너무너무 속상하고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예. 근데 저희 우스갯소리로 그랬었어요. 인권 콘서트 이제 기자회견 할 때 그날 당시에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가 50명이었잖아요. 아마 민중 총궐기 다음이면 바로 감옥에 찰 것이다. 막 우스갯소리로 막 그랬는데 네. 사실 우리도 그렇게 예측을 한 거죠. 아마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면
그러면 어쨌든 불상사가 생길 수 있고 그럼 구속자가 늘 수밖에 없다라고 예측했는데 말한 대로 아마도 이 정부는 그날 이후를 다 시나리오를 짰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후의 그림까지 다 그려놓은 게 아닌가. 근데 아마도 뭐 이렇게 백남기 어르신처럼 네. 이런 불상사를 변수에 넣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화들짝 놀라서 뭐 나름대로 뭐 뭔가를 대비를 하고 있기는 할 텐데 실제로 저희 그 정치부 기자들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그 상당한 권력의 압력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살려내라.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각고의 치료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얘기가 의사들이 있어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수술한 집도의가 국가인권위 조사관도 만나기도 하고 뭐 그래요? 예, 그렇게는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검찰 고발하는 바람에 일단 이제 백남기 선생님 딱 그 케이스뿐만 그는 못하지만 네. 어쨌든 전체적인 거에 이제 진정이 들어간 상태라서 이제 인권위도 움직이고 있는데 네. 그 이제 가족들도 의사들 만나고 하는데 이제 의사들이 정확한 말을 사실 안 해주는 거예요. 원래 의사들이 이제 뭐 말을 뭐 소생하실 겁니다, 뭐 아닙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지는 않지만 네. 의사들마다 다 진단하는 것이 좀 약간 엇갈리고 있고 그래요? 의견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옆에 가족들 곁에 계시는 분들은 이 뭔가 제대로 말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의혹을 계속 사실 지금 갖고 있어요. 의사들이 환자의 네. 상태에 대해서 불안한- 분명하고도 그렇죠. 명확하게 얘기를 안 네. 해주고 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뭔가 뭐 그거를 꼭 무슨 정치적 압력이라라고 네. 우리가 단정지을 수는 없겠어요. 네. 그럼 증거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또 의사 선생님들이 양심을 믿죠. 근데 뭔가 분위기는 그런 게 있다라는 게 이제 옆에 계신 분들의 전언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립대 병원이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예. 사실 뭐 피감기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 그런 압력이 있겠죠. 전화도 갔을 그러니까요. 테고. 근데 정말 뭐 국가에게 인간적인 것을 기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데 뭐 도리는 갖춰야 되는 건데 아직 경찰 관계자 단 한 명도 와서 가족들에게 네. 위로를 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다만 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 목적이 뭐냐는 거죠. 정말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자신들의 위기를 피해가기 위한 것이냐 정말 끊임없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거기서 화가 진짜 치밀어요. 근데 저희 이제 그 정치부 기자들이 그런 전망을 많이 했었어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총리가 되면서 이후에 이제 가을부터는 공안 정국이 조성될 것이고 내년 총선 앞두고 민주대 반민주 구도를 만든 다음에 35대 30대 40 의 구도를 만들어서 정시 무관심층 40 그리고 이제 계속 갈등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편 저편 진영 논리를 만들어 놓고 똘똘 뭉쳐진 보수 세력만 가지고 내년 총선을 하고 그 결과로 180석 이상 만든 다음에 개헌을 통해서 일본식 자민당 모델 장기 집권 체제로 간다. 그럴 모델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정치부 기자들이 술 먹으면서 많이 했죠. 근데 실제로 그런 얘기가 이렇게 저희도 소름이 끼쳐요. 그때는 이제 술 먹으면서 한 얘기인데 그 얘기가 막 그 소름 끼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이렇게 가나? 뭐 이런 그래서 상암동에 돗자리를 깔아야겠다. 근데 이 정부 들어와서 끊임없이 진영 논리였어요. 생각해 보면 세월호 참사만 하더라도 그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슬퍼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 진보와 보수 프레임으로 갈렸냐면은 그 새누리당 세월호 TF 그 위원장이고 그리고 간사였던 누구였지? 김진태, 조원진. 네, 카카오톡 사건이나 막말 사건들이 나온 시점부터 사실은 분명하게 진영 논리로 갈라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진영으로 갈라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번 민중총궐기에 나온 사람들이 15만으로 추산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다 종북이라고 그들이 무슨 구호를 들고 나온지조차 보도하지 않으면서 IS라는 거 아니에요? IS. 저는 근데 물대포 쏘는 거 보고 박근혜 대통령 IS야 이런 생각 바로 들던데 아닌가? 테러가 도대체 큰일 나시려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약 우촉스에 이어서 이제는 IS설까지. 정말 오죽 답답하시면 이게 길바닥에 운동가들이 인권 운동가들이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 인권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개탄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을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2차 민중 총궐기 대회가 12월 5일 예정이 돼 있는데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면 1차 때와 마찬가지라면 이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또 물대포를 쏠까요? 어떻게 보세요? 또 쏜다고 보세요? 더 쏠 거라고 보는데. 더 세게 쏜다고 보세요? 아니 나름대로 자기들은 그렇게 강경하게 해가지고 그런 장면들을 연출했잖아요. 네. 이제 막 사실은 이제 시위를 하는 사람들, 집회에 나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지 않으면 네. 누구도 가서 먼저 공격하진 않아요. 그것을 이제 막아서고 그 네. 막는 태도 이것이 우리를 아주 그냥 똘똘 이렇게 그 말아가지고 네. 세상과 단절시키겠다라는 의도가 너무나 보이는 그런 이제 차벽 같은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실 그 흥분하지도 않고 네. 평화적으로 잘 끝날 수 있는 집회들을 사실 이날 14일 날은 또 뭐가 있었냐면요. 행진이 이제 뭐 대학로 여기저기서 이제 모여서 그러니까요. 들어왔는데 4시 반 5시경부터 살수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미. 예, 대낮에도 특별한 충돌이 없는데도 계속 해산 명령을 하고 그 살수를 해요. 집회가 몇 시였어요? 몇 시? 본 집회가 이제 4시인데 4시. 행진들이 좀 늦어져가지고 사실 이제 모이는 시간이 좀 더 늦어지긴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이게 그 뭐 고의 100% 고의다 작전이다라고 얘기하면은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증빙이 필요한데 네. 뭔가 도발하려고 했다는 건 저는 좀 약간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 아, 큰일 났네요. 저는 사실 그 대규모 큰 집회하면 저희가 미국산 쇠고기 촛불 집회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중생들의 어떤 발랄한 구호들 그리고 교복 입고 이렇게 써왔던 얘기들 뭐 이런 그리고 굉장히 그때는 토론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나 어른이나 또 학생이나 직장인이나 다 나와서 이제 자기 입장을 막 얘기하고 이런 평화 집회를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이제 그 사실 저는 살수차 보면서 저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났어요. 예, 그때는 막 최루탄 그때 뭐 지랄탄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막 그리고 또 사화탄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뭐야 도서관에 보면 막 그 정경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백골단도 있었잖아요. 백골단이 들고 다니던 또 쇠파이프는 엄청 길었어요. 그래서 한번 휘두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뭐 이랬는데 아 지금 그런 시절로 돌아가는 건가? 라는 위협이 들어요.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이제 물론 이제 방식에 있어서 조금 더 세련된 건 있겠죠. 시대가 이제 흘렀으니까. 근데 이제 진압 장비나 이런 것들의 진화는 사실 뭐 엄청나게 됐기 때문에 네. 저는 집회 시위 현장에 뭐 테이저건 이런 거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뭐, 예, 테이저건이요? 예. 아니 실제로 그래서 총발언이 나오는 건가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네? 쌍차 때 네. 집회 시위에 테이저건 사용을 했고요. 네, 이미 2009년에 그 쌍용자동차 옥사파업대 옥상에서 네. 그 이제 컨테이너로 막 경찰 특공대 들어갈 네. 때 이미 그때 테이저건 이미 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부상도 많이 있고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아까 박진희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항상 약간 새누리당이나 정치권 안에서 아주 극으로 가 있는 누군가가 네. 아주 극한 말을 내뱉어요. 뭐 세월호는 교통사고다. 네. 그리고 이번에도 미국 같았으면 총 쐈다 시위대에 이렇게 내뱉어요. 그러고 나서 그거보다 조금 덜한 프레임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총 쏘는 것보다는 나은 것처럼 이런 구도를 만들어서 저는 이 다음 집회 때 계속 지금 엎어 놓고 있죠. 계속 금지시키겠다 뭐 한다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또 그날 집회 12월 5일이든 언제든 또 총궐기 같은 큰 집회가 열릴 때 네. 그렇게 몰아가 놓고
더 강경한 진압을 하려고 저는 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에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할 거거든요. 백남기 선생님 사건만 없었으면 네. 사실은 완전히 경찰이 이 폭력 집회로 프레임 언론하고 같이 만들어가면서 네. 자기들의 그런 어떤 그 대대적인 검거 작전 뭐 그럼요. 이렇게 갈 수 있었다. 네. 이미 뭐 이 소환장 나오는 이런 이 수준도요. 네. 여지껏 그냥 일반 단체들, 예를 들면 소속돼 있는 단체들 거의 지금 53개인가 중에 한 네. 50개 정도의 단체 대표한테 그냥 무작위로 소환장을 보낸 거예요. 지금 소환장이 다 와 있습니까? 단체 네. 대표들한테? 아니, 뭐 천주교 인권위도 받았으니까. 그래요? 단체 대표들만 나오지 않았어요. 일반 참가자들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200명 정도에게 소환장이 나왔다고 하고 있어요. 200명에게 소환장이 그것도 저희한테 접수된 것만 접수된 것만 200장. 네, 모르죠. 더 많을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그 경찰들이 집회 중간에 집회 참여자처럼 들어와서 네. 내부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이게 그 안경, 네. 뭐 이런 안경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주 네. 일상적으로 그래서 안경 카메라라는 게 뭐예요? 안경에 카메라가 달린 건가 보죠? 요즘에 뭐 아니 방송 같은 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군요. 몰래 카메라 같은 그렇죠. 거. 예. 야, 세상에 별별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12월 1일 집회도 간단치 않겠네요. 결국 국민들이 12월 모이는 5일. 12월 5일 집회도 간단치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국내 최초로 단체 공정 여행을 시작한 국제민주연대 공정여행 사업단과 함께 2016년 새해 첫 여행을 떠나볼까요? 차마고도를 따라 천혜의 자연과 소수민족들의 삶을 체험하는 차마고도 윈난 여행. 하얼빈 빙등제와 짜릿한 겨울을 만끽하는 겨울 만주여행. 하얀 설원 위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강원도 태백 영월 여행. 새로운 여행, 가치 있는 여행, 더 재밌는 여행. 공정여행과 함께 해주세요. 국제민주연대 공정여행 사업단 전화 070-8812 5809 070-8812 5809 www.fairtour.co.kr을 검색해 주세요. 사실 그 내부에선 또 이런 늘 이제 찬반 양론이 갈리는데 뭐 박근혜 대통령도 안 계신데 굳이 청와대로 진격할 필요가 있었냐? 그냥 조용히 촛불 집회를 하는 것은 어땠겠냐 뭐 이런 비판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일보 문화부 기자의 칼럼이 있습니다. 그렇게 또 조용한 집회를 하면 주목을 못 받고 또 이렇게 큰 집회를 하면 폭력으로 몰리고 저도 봤어요, 그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제 이런 그 고민의 지점들이 또 인권운동가들에게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김덕진 선생님 말한 것처럼 이게 폭력 시위냐 안 시위냐 저는 이게 진짜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오히려 그 비본질적인데 그것만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리면 한국처럼 저는 평화로운 시위는 사실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야, 한국 사람들 진짜로 법질서 의식 되게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를테면은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폭력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코로 바로 폭력은 아닌 건데 사실 이런 등식이 집회 참가자들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스스로들도 굉장히 법을 많이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현재 누가 그러면 도발을 했느냐 보면 아예 가는 길 자체를 신고한 일정한 어떤 곳에서부터 완전히 차단하고 계속 갈등을 유발시키고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폭력이라고 하는 한 단면들은 차량, 파손 뭐 이런 거거든요. 사람과 사람들의 대면의 물리적인 폭력은 실제로 거의 없어요. 15만 명이 모였는데 돌출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폭력은 아주 정말 단적인 거고 그건 누구도 의도하지 않은 방식인 거거든요. 이런 걸 프레임으로 자꾸 등장을 시키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자는 거죠. 정말 이게 폭력적이었냐 보면 법을 어겼을지언정 폭력 시위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 차량 파손된 것 그런 것들로 그렇게 볼 수 있겠냐. 뭐 이런 좀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사람들은 왜 집회를 하고 왜 시위를 하느냐에 대한 이 논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고1 되는 딸이 묻더라고요. 사람들이 집회를 하는 건
누군가를 불편하게 해서 내 얘기를 듣게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아. 그럼 불편한 게 당연한 거잖아. 근데 왜 불편한 게 폭력이야? 이렇게 묻더라고요. 전 거기에 본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똘똘하게 따님을 잘 키우셨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딸자랑이 됐나? 엄마 삼촌 뭐 이모들이 옆에서 항상 그렇죠. 이렇게 사니까. 저는 거기 본질이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저는 이제 그래서 경찰이 사실 또 이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법무장관 담화문도 뭐 24시간도 안 돼서 막 나왔잖아요. 네. 벌써 또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당일날 경찰 피해를 해가지고 3억 뭐 6천인가 뭐 이렇게 3억 6,900만 원인가를 또 청구하겠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빨리 계산돼서 나온 적이 또 없어요, 사실은. 초스피드. 그렇죠. 이 액수 이런 게 이제 보도가 되면 네. 일반 시민들에게는 계속 이 집회 이런 데는 집회하는 사람들은 계속 뭔가 공권력에 피해를 입혀서 이게 또 우리 세금으로 이게 들어가고 막 이런 식의 어떤 구도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뭐 수없이 많이 뭐 뺏기고 파손됐다라고 하는 그 내용물에 보면 뭐 경광봉, 우비 막 이런 게 들어 있어요. 파손됐다라는 거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치를 만드는 거죠. 우비는 그 시위 참가자들도 많이 파손됐을 것 같은데. 아니 거기서 뭐 우리 뭐 다친 사람 뭐 사람으로 핸드폰 보면. 망가지고 카메라 막 이런 거 다 돈 환산하면. 그 저희 기자들도 카메라 많이 손상당했습니다. 근데 그거 언제 뭐 경찰에 손해배상 청구해가지고 뭐 받아낸 적이 있나 우리가 그런 그러니까요. 거 한 번도 100% 하셔야겠어요 이번에는. 아니, 그러니까 맞고소를 하셔야겠어요. 아니 맞고소는 늘 해요. 근데 뭐 다친 사람, 손해 본 것 이런 것들은 늘 누군가의 공소장에 꼼꼼히 기재되죠. 그렇죠. 사실 사람이 2주 나오고 3주 나오는 거 얼마나 쉬운지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런데 경찰들 대부분 2주, 3주로 다 공소장에 꼼꼼히 증거 목록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 경찰에 의해서 다치고 뭐 망가지고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고소 여러 차례 했거든요. 100% 무혐의입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에 이런 공권력에 의해서 피해당한 사람들이 경찰청장이나 해당 경찰들 고소해서 단 한 건도 기소시킨 바가 없어요. 정말 이거는 그리고 입증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한테. 이번 사건에도 보면 백남기 어르신 말고도 그 물대포에 직접 맞아갖고 다쳐게 보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을 우리가 수소문하고 찾아도 사실 이 만나기가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잘 나타났을 경우에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또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 시민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피해를 추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기껏해야 우리가 뭐 국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뭐 구급차 운영한 거 이런 거 기록 가지고 아 응급실에 몇 명이 실려갔다 뭐 이런 걸 파악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게 무슨 막 다 무슨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예전에야 뭐 무슨 뭐 딱 어디에서 얼마 몇 명 오고 지역 다 파악이 됐을 시절이 있었겠죠. 옛날처럼 막 조직적으로 문화가 될 때는. 근데 지금은 물론 그렇게 뭐 민주노총이나 전농 소속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소속 없이 오시는 일반 시민이나 335 이런 그룹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터넷 카페 등등등 뭐 파악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 쪽 피해는. 근데 경찰은 지시 딱 내려갔고 야 조금이라도 멍든 사람 있으면 다 진단서 끊어. 한번 내리면 뭐 거기 의경이든 누구든 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리고 그 이명박 정부 때 그 광우병 쇠고기 집회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일반 시민들 참가자들이 막 직장으로 막 소환장이 오고 그리고 또 일단 소환장 받으면 경찰서 가야 되니까 뭐 일단은 회사에 그 뭔가 사유를 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셨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포감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물대포를 쏘고 계속 그 폭력시 프레임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저항하면 피해를 본다는 공포감들을 계속 증폭시키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오지 마라. 입 닥치고 있어라. 이 얘기를 한편으로는 또 하는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8년 만에 인권 콘서트를 하게 된 거군요. 12월 1일. 세계 인권 선언일은 12월 10일. 그리고 그날은 국가보건법 제정일이기도 하고요. 또 세계 에이즈 HIV 바이러스 감염인들을 위한 날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인권 운동 진영에서는 12월 1일부터 보통 10일까지를 뭐 인권 주간 이렇게가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그래서 인권 영화제도 하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인권 영화제는 서울 인권 영화제는 한 5월 좀 많이 뭐 인천 인권 영화제가 12월 3일부터 인천 인권 영화제가 또 시작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오랜 역사,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던 16년 문화 했죠. 행사였어요. 16년? 네. 16년간 해오던 것이 중단이 됐. 2006년도에 중단이 된 노무현 정부 거고요. 때 중단이 된 건가요? 네. 그 전해 두 차례 정도 인권 콘서트란 이름으로 했었죠. 양밤에서. 바꿨어요. 그렇죠. 네. 양심수 문제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2006년 경이면은 무슨 사건들이 있었는데 대출이 사건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때 이제 약간 FTA, 바뀌는 뭐, 과정은 FTA. 사실 이제 그 양심수가 이 군사독재 정권과의 싸움의 상징이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사실 뭐 인권 운동의 시작 자체가 원래 양심수 석방하고 네. 고문 폭로하고 사실 이런 것부터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당연히 양심수 석방이라는 그 양심수를 위한 시한 노래밤이라는 제목에 모든 게 담길 수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DJ 정권, 노무현 정권에 들어서면서 그런 장기 이제 양심수 다 석방시켰잖아요. 맞아요. 민주정부 때. 비전향 장기 선생님들 뭐 30년, 20년 막 사시던 분들 다 출소를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민가뿐만 아니라 이런 인권운동 단체들이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이제 이 폭을 넓혀가는 시기였죠. 2000년대 초중반이 이제 네.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부문 운동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네.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양심수를 위한 시한 노래 밤에서 이제 인권 콘서트라는 이름을 바꾸어서 한 두 차례 정도 진행하고 나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사정상 이제 중단됐었는데 네. 그러니까 부활이 처음 된 건 작년이에요. 2014년. 예, 뭐 네. 이석기 내란 사건, 통합주문화 해산, 뭐 당시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이 사회적 분위기 물려 있는 상태에서 2014년에 시작했는데 네. 작년에는 이제 장충체육관 이런 데를 장소를 구하지 못했고 세종대에서 했더라고요. 그렇죠. 세종대 대학으로서 했는데 원래 이게 양밤 때부터 계속 이 장충체육관이 상징적인 장소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장충체육관으로 다시 가서 하는 게 여러 가지 예전에 그 양심수를 위한 시한 노래방 오셨던 분들에게는 또 그런 추억의 장소가 되겠어요. 추억 또 향수 뭐 여러 가지 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 출연진들도 뭐 노래마을이나 이런 분들 다 예전에 그때 나왔던 가수들 네. 다시 이렇게 재결성하셔서 그때는 다시 박철민 오시고. 씨가 사회를 많이 봤었어요. 그때 이제 그 행사를. 박철민 과거에 네. 다 기억 네. 꼼꼼하게. 박철민 사회 많이 보셨고 지금은 SBS 그 저기에 나와 뭐지 그 드라마요? 아 저기 소림사를 가다에도 나오죠. 네. 아 이거 박철민 선배 뭐 저희 어렸을 때부터 같이 연극하고 굉장히 친한데 뭐 그때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뭐 민주대머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 되게 싫어해요, 많이 보실 때 본인은. 아니, 저희는 뭐 다 잘 왜 알죠. 그렇게 불러요? 싫어해요 그렇게. 예. 아 이건 네. 나중에 그건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그런 거나. 아 그런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강기 네, 누나가 맞아요. 이제 그 한 중후반부부터는 쭉 보셨고 거기 사실은 양심수를 위한 시한 노래밤은 나중에 이 굉장히 큰 공연으로 자리를 잡아가지고 일반 관객들도 많았어요. 맞아요. 흔히 말하는 운동권이 아닌 사람. 왜냐하면 막 출연진이 뭐 들국화, 뭐 맞아요. 김종서, 네. 뭐 이런 한때 서태지도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그 하나의 문화적 이 트렌드로 연말에 늘 자리 잡았었어요. 물론 이제 저희가 막 학교 다니던 그 처음 시절에는 거기 들어가려고 경찰하고 싸우고 들어가야 되거나 뭐 쫓겨 다니고 이런 경험도 있었어요. 동국대 그 전철역에 막 갇히고 막 그래. 올해 다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올해 그러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진 그랬는데 않겠죠. 예. 사실 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되게 감개무량하긴 해요. 그렇군요. 네. 예. 8년 만에 그 콘서트를 다시 부활시킨 새 운동가시군요. 누가 나옵니까? 이은미. 가수 이은미 씨. 네, 그리고 킹스턴 루디스카 예. 노래마을. 그분들 요새 뜨는 양반들이더라고요. 킹스턴 루디스카는 뭐 이 누가 스카 섭외했어요, 밴드라고 누가? 하는 아 우리 김덕진 선생님께서 아, 혁혁한 연예인 스케줄만 네. 연예인 줄 알았더니 연예인하고 또 친하시구나. 네, 친하진 않고요. 연예인과는 안 친하고 연예인 매니저들 네, 연예인 번호는 하나도 몰라. 아직 뭐 여러 가지 공연들 많이 해서 네. 이분들이 사실 그냥 시간이 되거나 이렇게 오시지 않고요. 항상 그 행사의 취지들을 사실 보세요. 킹스턴 루디스카 같은 경우는 뭐 저희들하고 같이 강정마을도 이번 여름에 같이 가서 거기서도 공연했고 강변평화 대행진 때 뭐 쌍용자동차 이런 행사 때도 오시고 이은미 씨도 뭐 방송도 요즘에 많이 하시고 얼마 전에 뭐 히든싱어 이런 나오셔갖고 히든싱어 또 나왔죠. 되게 인기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에 오시는 거를 마다하지 않으세요. 아 여기 나오면 또 방송 출연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 뭐 이은미 씨야 뭐 그럴. 아니, 그러니까 이 보니까 뭐. 이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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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도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워낙 12월 그 바로 4일인가 3일부터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려워서 못 오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워낙 대가들이잖아요. 이음이 이승만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연연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원래도 그렇게 방송을 막 출연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은미 씨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작년에 그 세월호 유가족들 도보행진 할 그때 왔었어요. 그때 그 일행 중에 한 명으로 그냥 뒤에 걷고 계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 또 뭐 광화문에 세월호 광장 오셔서 공연도 한번 하셨고 여름에. 맞아요. 예. 여러분은 지금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하여튼 그렇게 박해받고 소외받는 노동자들 그리고 강정, 밀양 그리고 특히 세월호 분들하고 함께 해주는 문화예술인들이 출연하시는 분 중에 그분이 계시네. 4.16 합창단이라고. 4.16 합창단. 우리 어머니들. 평화의 나무 합창단. 평화의 나무 합창단하고 같이 우리 세월호 엄마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사실 합창 연습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뮤직비디오 만든 거 네버엔딩 스토리를 왜 우리 내용으로 해가지고 가사는 그대로 하면서 불러서 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실력들이 이제 좋으셔서 지난 500일 원래 추모제 때 광화문 광장에서 이 평화나무 합창단과 콜라보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콜라보.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서 세월호 4.16 합창단이 거의 오프닝 무대를 장식하고 뒤에 평화나무 합창단이 또 나오시고 또 나중에 평화나무 합창단과 또 4.16 합창단이 같이 하는 이런 순서도 준비했어요. 그래서 세월호 가족들이 직접 이제 이렇게 무대에 서서 하시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을 알려주세요. 티켓은 온라인 티켓도 예매가 가능해요. 인터파크에서 2015 인권 콘서트를 인권 콘서트 검색창에 인권 콘서트를 치시면 바로 그리고 홈페이지에서도 2015 인권 콘서트 찾아서 한번 정보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민사회 단체가 이제 티켓들을 좀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루트를 통해서도 구입하실 수 있고요. 그렇군요. 자, 여러분 지금 들으셨죠? 핸드폰 드시고요. 드셨어요? 드셨죠? 드셨을 거예요. 자, 드시고 자, 검색창에 치십시오. 그냥 인권 콘서트 바로 나옵니다. 뭐, 초록색 창이나 파란 창이나 어디다 치시면 다 이 데이터베이스 뜨고 이제 예매하기로 연결됩니다. 바로 예매하기로 연결됩니다. 정말 진짜 저희가 사실 상처받고 어디 위로받을 데가 없어서 팟캐스트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저희도 굉장히 놀랐어요. 저희가 사실 이 방송 시작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 이렇게 방송 프로그램 하다 보면 어떤 분들 감도 보내주시고요. 어떤 분들 또 떡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바로바로 연락이 와요. 그리고 또 막 심지어 저희 풍무양꼬치라고 저희 이제 서포터즈 해주시는 그 분이 계신데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저희 행사 있을 때 뭐 중국식 탕수육 이런 것도 해오시고 막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눔 그리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면 12월 1일 장충체육관 저녁 7시 반. 좀 일찍 오셔서 그 앞에서 같이 저녁 함께 드시고 같이 들어가셔야 돼. 족발 유명한가 거기? 저희는 사실 이제 이제
콘서트 바로 직전에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강정, 청도, 뭐 밀양, 또 용산, 네. 뭐 쌍용자동차, 세월호 가족들 등등등 이런 분들하고 같이 사실 저녁 식사를 초대해서 네.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그래요? 그리고 콘서트로 이제 모시려고 또 먼 길 오시고 하는데 그럼요. 저희가 예. 또 따뜻한 밥 한 끼 모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모시고요. 하나 빼먹었는데 우리 이게 2만 원이에요 티켓이. 근데 네. 청소년은 50% 할인입니다. 18세 미만. 뭐 청소년이라고 오셔서 청소년처럼 보이면 저희가 현장에서 얼마든지 할인해 드릴 수 깎아줘요. 있어요. 예. 돈 없는 그렇군요. 대학생들, 대학생들, 또는 뭐 뭐 그럼요. 그런 청년들도 그래서 오시면 됩니다. 뭐 네. 오신다고 저희가 네. 야박하게 돌려보지 않고 예. 그 또 중요한 출연진 중에 하나 이제 신보선 시인이 나옵니다. 예. 송경동 시인도 나오고 신보선 시인 나오는데 예. 얼마 그분 전에 드라마로 떴어요. 어떻게 하셨죠 그거? 애인 있어요. 보셨나요? 제가 그렇구나. 그 드라마 원래 안 보다가 네. 어제 지방 출장 갔다 와가지고 이제 딱 집에 와서 테레비 딱 켜놓고 네. 이제 씻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김현주 배우가 네. 병상에서 네. 지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서점에 가서 시집 좀 사다 줘. 신보선과 나이덕 시로 나와가지고. 전 사실 김덕진 씨의 페북을 봤어요. 저도요. 아니 그래서 드라마를 본 게 아니었어. 드라마를 본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니 네. 그 공지영 작가께서 댓글을 달으셨는데 왜 보선이만 불러 희덕이도 불러 콘서트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공지영 작가님 왜 안 오세요? 그 그날 유명- 원래 이제 그 전날 이제 11월 30일에 저희가 명동성당에서 사형제도 폐지 또 콘서트가 있어요. 그거 이제 또 저희가 매년 하던 건데 네. 천주교 단위들에서 거기에 이제 뭐 공지영 씨 나오시거든요. 근데 당연히 얘기했죠. 12월 1일 날 얘기했는데 그날 무슨 가톨릭 매스컴상이라고 수도원 기행 두 번째 책 내신 걸로 또 상을 받으시는데 받으시는구나. 하필 시상식이 6시 반부터인가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아유, 아쉽네요. 안타깝게 못 오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 출연진들을 계속 얘기 드리는 이유는 흔히 말하는 이제 이 운동권 판으로 가지 않아요. 이 콘서트는 네. 물론 하고자 하는 얘기들은 많은 쫓겨나고 내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오셔서 좀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게 그러니까 뭐 어떤 노래 지금 이 곡을 선택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네. 많이 고민들을 하면서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뭔가 좀 오늘 이번 주부터 굉장히 추워지거든요. 금, 토, 일 해서 영하 4도까지 서울이 내려간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눈이 올 수도 있어요. 네. 이번 주에는 반드시 첫눈이 온다고. 그러니까요. 첫눈이 온다고요. 예, 그래서 아침에 오늘 굉장히 추우셨죠. 예, 오늘 오후에 비 또는 눈이 온다는데 날이 점점 추워지는데 정말 우리가 많은 거 같이 못하더라도 따끈한 차 한 잔하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연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말 3,000석이요? 3,000석. 다 찰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장윤선 기자님 말씀해 주시니까 네. 일단 참먹어 올 거야. 그러니까요. 예. 무슨 마음이 되게 훈훈합니다. 네, 네. 네.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사람들 1,000명이 올 겁니다. 네. 네, 저희 팟짱 애청자들 깃발 들고 참여할까요? 오, 완전 대박. 자, 저도 가겠습니다. 정말 그 길거리에서 늘 헌신하시고 고생하는 모습 저는 취재하면서 늘 옆에서 지켜봤던 두 분, 20대 때부터 지켜봤는데 이제 다 염색을 하면 안 될 정도로 머리카락이 새어가고 있는 두 분입니다. 그리고 앞서 재판 잘 하고 계시겠죠? 박래근 소장님 이제 뭐 시작하셨겠네요. 워낙 재판은 많이 받아보셔서 재판 전문가야. 예, 거의 뭐 우리 다들 정가 몇 번인지 셀 수가 없어. 뭐 변호인들이 네. 상의를 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그 정도군요. 네, 오늘 정말 그 따뜻하게 좋은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또 저희 스튜디오에 종종 모셔서 간혹 좋은 말씀 또 힘들 때 위로가 되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불러만 주신다면.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서의 팟짱 귀에 팍팍 꽂히죠? 저는 오늘도 오마이뉴스 최정병기라고 바닥바닥 우기고 있는 김병기 기자입니다. 공짜 자전거 신문 조중동 기자들이 자기 신문 돈 내고 보나요? 안 봐요, 아빠. 네. 저는 팟짱에 매월 자발적 정치료 3만 원씩 내는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덕분에 올해 1,000명 늘어서 무려 9,400. 내친 김에 연말까지 1만 명 만인보 캠페인에 도전합니다. 무슨 캠페인이요? 만인보! 한 명의 마음걸음보다 10,000명의 당당한 한 걸음. 올해가 가기 전에 오마이뉴스 10,000번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요즘 엄청 갑갑하죠? 갑갑해. 우리 역사책도 지키고 팟짱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10만인 클럽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